본격 토론하겠습니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뜨거운 정치의 난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본격 토론 시간입니다. 예, 먼저 들어오신 김준일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예, 좀 늑장을 부리신 최진영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돼서 그 법안 처리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끊임없이 지금 도돌이표 정쟁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정치권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단 우울감이 있다,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게 여야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정치권이 못 찾으면 우리 평론가들께서라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먼저 돌파구를 한번. 말을 안 들어서요. 아무리 평론을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정치권의 관행들이라는 게 겉으로는 앞에서는 싸워도 뒤에서는 협상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들 만나고 정책위 의장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현안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맛이 있었잖아요. 네. 원인을 이제 야당 탓이다, 정부 여당 탓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실종된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일단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요청을 하고 야당이 이제 받아준 건데 여기에서 비쟁점 법안들은 조금 통과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민법 개정안, 소위 말하는 구하라법, K칩스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견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어쩌다 보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이런 법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통과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협상을 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여당에는 약간 이제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같은 모습이지만 여당에는 약간 있지만은 정부에 정말 있는가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 거부권이거나 아예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봐서 뭔가 적용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 요청을 해가지고 야당한테,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용산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더 꽉 막힌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전에 휴가도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전향적인 태도를 좀 보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로 열풍이 유행이죠.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기본적으로 다들 건강에 좋은 것인데 제로 입법, 제로 국회는 국민에게 굉장히 유해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지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그 제로 입법, 제로 국회, 이 국회 무익론의 원인이 어디냐, 이게 그 원인을 찾아야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 불통 프레임이 상당 부분 먹혔고, 그 결과 결국 지난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부분은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에 지금 있어서 이른바 1일 1탄핵, 1일 1특검식의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어떤 그런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드디어 좀 피로감을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 있어서는 마치 이제 4월 10일 총선 결과 민주당이 그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고 하고 열심히 밀어붙였지만 그 결과는 최근에 전체적인 어떤 여론의 흐름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서도 상당 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 현 시점에서의 국민들이 느끼는 바는 물론 정부 여당의 무한 책임이란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진짜 피로감을 느끼는 포인트는 말 그대로 무쟁점 법안,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민주당이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의 이른바 투 트랙으로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시점은 저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끝난 시점이면은 사실 오늘도 입추입니다만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서 8.18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쟁점 법안은 비쟁점 법안대로 민생 법안 처리하는 그 시점이 다가온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 대통령 휴가 중에 좀 머리 식히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런데 좀 민주당 그 정책위 의장인가요? 아니 뭐 이렇게 막 증시가 폭락하는데 어디가 있냐 대통령이 막 이런 식으로 또 이 그 대통령 휴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 뭐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부였든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좀 휴가 가야 된다, 자주 쉬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이제 복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깜짝 놀라게 이제 역대 최고폭으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그런데 뭐 외부에서 컨트롤 잘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냥 거기 가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구태 같아요. 저는 솔직히 시장 좀 그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간다고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 술 드시는 거 너무 싫어해요. 좀 어디 가서 뭐 안주거리 같은 거 그만 좀 사시고 진짜 좀 진지하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ICBM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도 휴가 간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ICBM 어제 터졌습니까? 오히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봤더니만 우리 증권사 전광판이 민주당화 되어버렸어요.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휴가 취소하고 오라고 했는데 어제는 갑자기 전광판이 국민의힘화 됐어요. 새빨갛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희일비할 건 아니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꾸 대통령이 쉬어야 공무원도 쉬고 그래야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본격 토론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조금 전 토론에서 대체로 이런 부분은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별로 없는 정말 민생 법안은 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 그리고 쟁점 법안들은 좀 더 대화를 하고 숙성시키고 좀 뒤로 미루자. 이제 이런 거는 뭐 다 그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게 이 민생 법안이냐 가지고 또 논쟁이더라고요. 이를테면 방송사법, 민생회본 지원금법, 노랑봉투법이야말로 진짜 민생 법안이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야말로 그 입장이 너무 다른 쟁점 법안이다. 어느 쪽입니까, 두 분은? 아니 뭐 민생 법안이고 쟁점 법안이죠. 뭐 그게 두 개가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 뭐 이거 이제 1인당 25만 원 이제 지원하는 거 이게 민생 법안이죠. 근데 이제 쟁점 법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죠. 저는 반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제 논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현금 살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할 거냐고요. 여당의 이게 지금의 모든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야당이 뭔가를 주장을 하고요. 여당은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저는 여당이 반대를 하는 거 이해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만의 안을 만들어야 된다.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했지만은 지난번에 그냥 다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안 좋으냐면은 지금 2022년에 그 자영업자 연체율이 0.5였는데 지금 3배가 됐어요. 1.52가 됐습니다. 올해 1사분기에. 지금 엄청나게 안 좋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폐업률이 지금 1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하나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수출은 어느 정도 9개월 연속 이제 흑자가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내수는 정말 안 좋다고요. 그런 답을 내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송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할 수 있죠. 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민주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뭔가 생산적으로 되려면은 우리 안이 이거다라는 걸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도 말씀했지만 말 그대로 쟁점 법안이에요. 쟁점 법안은 합의해 가지고 처리하라는 게 기본적인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주야장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접근법,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국 일정 부분에 있어서 주고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줄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받아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교착 상태가 빠진 건 아니겠습니까? 얘기한 것처럼 비쟁점 법안 정말 많습니다. 지금 그 심지어 하다못해 이재명 그 전 대표 내지 그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주식시장 금투세 그거 개혁해야 되는데 없앨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조차도 지금 내부적으로 당내에 그 결속이 안 되면서 통과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 비쟁점 법안 통과 후 쟁점 법안 논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니까 모든 게 이런 교착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쟁점 법안이에요.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지만 방송사법은 민주당 방송연구장학법, 민생회복지원금 아까 뭐 지금 그 식당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식당한테 25만 원 주면은 식당이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난 거예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오히려 이거는 대기업 노동자 표 사는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자기의 전략적인 것만 뽑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8일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이후쯤 되면은 이제는 뭐 어제 이재명 대표 후보가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한두 가지 좀 구체적인 법안 가지고 좀 토론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금투세 있잖아요. 예. 이거 좀 어떤 입장들이십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좀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정당이나 진영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금투세는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소득세잖아요. 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나라들은 다 이 금융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공제액이 있지만은 지금 소득을 물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금투세도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한해서는 5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해외 주식은 이제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5천만 원 특히 이제 국내 주식 5천만 원 벌려면요. 이제 주식이잖아요.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 그냥 한 10억 정도 굴려야지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면은 현금으로 이제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억을 도대체 굴리는 개미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원칙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미루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든 글로벌 스탠다드가 다 이건데 왜 이거를 이게 없애려고 하는 물론 이제 우려들이 있어요. 가장 우려들이 뭐냐면 손실이 났을 때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미스매칭이 된다라는 거고 과거에 손실 본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의 현재 법안은 5년까지만 과거의 손실을 이제 상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한다라는 건데 이게 우려가 되면은 이거를 10년으로 늘리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손실과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그거를 이제 상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법안을 보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미룬다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을 견제하려고 하면은 민주당 먼저 지금 소득세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3,4천만 원 이하의 월급자들한테 소득세 부과하는 입법부터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으시면서 자산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폐지한다는 데 대해서 이른바 부자 감세다. 10억 정도 되지 않으면 나한테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10억 이상 투자자와 그 미만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전략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시장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지금은 싱긋 웃으시지만 직접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아까 그 주식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 못 하죠. 왜냐? 지금 오늘 그 진성준 그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 블로그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담깁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신 한번 주식 투자 한번 해보고 이런 소리 해라라는 얘기가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의 고수라고 자칭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또한 이 금투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렇게 해서 새파랗게 질리는 그 전광판을 보면서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어땠습니까? 이거 금투세 이게 유지돼야 되고 우리 강화돼야 된다는 세미나 회의로 했다.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취소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한번 이렇게 계속 한번 가보세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표에 가장 민감하는 국회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표를 생각해서라도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그렇고 어제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단순히 표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경제를 진작시키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점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캔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고 이게 이거를 국민들 갈라치기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미국, 뭐 일본, 영국, 독일 다 지금 갈라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서 이거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는 거고 그거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를 폐지하겠다, 계속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몇 번을 유예를 했습니까? 지금 2번 유예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자기 종부세도 이를테면은 서울의 아파트 비싼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구의 의원과 아닌 지역하고 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토론으로 이제 해결할 문제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가장 뭐 말씀하신 게 토론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왜 남의 당의 토론을 이렇게 무시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중 플레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금투세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사실은 금투세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이 빠졌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기를 먼저 지금 위기 상황을 차분하게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민주당이 금투세를 반대를 하니 무슨 폭락장이 온 것처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게 이게 정말로 포퓰리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경제의 기억도 모른다. 주식은 심리예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 이익이 5천만 원 났는데 거기에서 한 20% 뜯어가고 세금으로 그리고 1억 넘으면 35% 뜯어간다. 그럼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 주식 어떤 투자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서학개미라고 해서 국내의 돈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 어떻게 보면 세금을 올려버리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남아나겠습니까? 저라도 팔고 다 해외로 나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 이런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한동훈 그 대표도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어제 금투세 토론회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뭐 댓글에 보니까 민주당이 빤스런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열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죠. 예, 요사는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그 대선 때 그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다가 그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그 가짜 인터뷰 영상을 대선 3일 전에 이렇게 그 공개하면서 이걸 이재명 대표를 당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걸 막 퍼날리기를 했잖아요. 그 사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통신자료 조회한 문제가 이제 통보가 됐어요. 이거 가지고서 지금 막 격렬하게 또 이제 논쟁이 붙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니까. 저는 먼저 이제 공격 측면에서 민주당 쪽 패널이 먼저 얘기하시면 저희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저는 뭐 민주당 패널은 아니고요. 당적을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신대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정권의 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기관의 관행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2021년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말을 가지고 서로 맞바꿔 가지고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정당한 거였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미친 거 아니냐, 미친 정권 아니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막 개슈타포다 막 이런 공수처가 당시에 한 100명 정도 이제 89명 정도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권영세 의원이나 많은 이제 뭐 장동혁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요게 이제 두 개가 다르잖아요. 통신 이용자 정보는 검찰이 통신사에 요청을 하면은 그냥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통화 내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장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법원 출신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너무 막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보유를 이게 가지고 있고 폐기 조항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저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털면은 원래 검찰이 그냥 캐비넷에 넣어두거든요. 예전에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휴대폰에 일단 포렌식 해가지고 필요 없는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그때도 뭐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은 이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도 사실은 조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당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냐하면 이번에 통신 자료 조회를 예. 이번에 당했습니까? 예, 저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만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기소가 된 사람이 김만배, 신학님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그리고 그러니까 한상진 기자 이렇게 4명이거든요. 불구속 기소라 이제 구속 기소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김만배, 김용진 씨, 한상진은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리고 신학님은 전화번호는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나를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거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그래서 내기가 나오는 게 단톡방을 털었다. 왜냐하면 같은 단톡방에 모임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톡방은 이거 턴 거 아니냐라는 거고 심지어는 90세의 김중배 1934년생의 김중배 선생도 언론인으로 유명한 이분도 지금 조회를 당하고 봉지욱 기자의 9살 딸도 지금 뭐 조회를 당했다고 하는 게 너무 무차별적이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권 중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렇게 한 적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법원에서 다툰 거지 수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푸틴이나 시진핑 명예훼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법원에서도 가져가니까 지금 공판 중인데 이거 왜 공직선거법으로 안 하세요? 공직선거법으로 하세요. 법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을 적용을 하려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라는 거를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이거는 검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제가 법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공선법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선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대선 3일 직전에 대선에 개입해서 가짜 뉴스로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게이트인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공선법으로 수사 못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이것을 6개월 안에 대선으로부터 이 사안을 수사해서 밝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이 끓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인 것이고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학님 김만배가 뉴스타파를 통해서 대선 바로 3일 직전에 선거 여론을 조작해서 마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호도했던 어마어마한 게이트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조사를 하고 그 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 후보야 아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0.75%가 아니고 훨씬 더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통신 자료 주고받은 내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김만배하고 그 신학님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 사실 조회하는 거, 내 가입했는 내역이 누군지 그거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니까 정보통신부가 제공했던 내역을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 제공했는 것이 548만 건이고 2022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온 때가 433만 건으로 100만 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과 관련성을 어떻게든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뭐 너무 이제 많이 복잡하게 많이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이게 단순히 김만배, 신학님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 의원 뭐 보좌관도 털고 지금 뭐 오른 보니까 100명 정도 지금 민주당에서 조회당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반부패 수사일부가 지금 이렇게 한 검사 10명 이상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해가지고 아니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매조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될 때까지 불굴의 정신으로 지금 이게 계속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김만배나 신학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자기가 취재를 해가지고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수사 조우영 참고인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조우영은 나중에 실형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윤석열 검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이제 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거를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했는데도 김만배랑 신학님이랑 엮어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탈탈 털기 위해서 몇 년 수사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팩트 체크해드리고요. 최근에 신학님과 그 김만배를 구속시킨 것은 이번 몇 달 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이제 첫 번째 재판이 했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은 이 사건을 탈탈 털어서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무도하게 몇 년씩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일찍 밝혀졌으면은 이게 그냥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선법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치 사실관계를 굉장히 흐릿하게 해가지고 민주당 내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검찰이 무도하게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했던 내역들을 쭉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를 와 그 전후로 해서 이 통화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벌어진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했다고 딱 떨어지는 겁니까? 그거를 마치 이제 수사의 실무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너무나 뭐 그게 뭐 정당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에 필요했던 거는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사안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은 제가 이 문제를 좀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열광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 금메달 딴 직후에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고 문체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고, 근데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뭐 수사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우리 스포츠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은 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그 축구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해서 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 시사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국민들이 가장 관심 뜨겁게 보이는 영역이니까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게는 말 못하겠는데 대한민국의 멀쩡한 협회는 양궁협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 지금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 협회가 문제가 됐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2014년에는 이용대 선수가 도핑을 안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협회가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자격정지 1년 받았다가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예.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정경은 선수가 2021년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에다가 선수 선발의 문제, 국가대표 선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심사위원 3명이 들어와가지고 본인 제자들을 채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투명한 것도 있고,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체전 혼합 국내 대회를 합쳐가지고 지난
지난해 20번을 나갔다고 합니다. 대회를. 그러면은 한 달에 1.6회씩 나간 거예요. 이게 혹사죠, 혹사. 선수 관리가 본인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먼저 본인 돈으로 귀국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예전에 또 선수들은 6명은 이코노미 타고 협회 관계자들 8명은 비즈니스 타고 가가지고 또 한 번은 또 우승 가능성 없다라고 8강전 하는데 먼저 들어와 버렸는데 14년 만에 우승하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 감독을 문체부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멀쩡한 협회, 대한 변호사 협회도 멀쩡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훌륭하신 변호사가 많네요. 예. 정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예. 양궁 협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칭찬하고 좀 선순환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는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좋은 결과를 내고도 초상집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안세영 선수가 6년 동안을 정말 꼭 내가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참아왔다라고 했는데 그 참아온 그 근거가 원인이 뭔가 아직까지 본인은 이제 한국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하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어떤 파벌주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인사이동, 선수 선발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선수 보호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 경기 때에 안세영 선수 결승에서 정말 쓰러지듯 넘어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번에도 갖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제 딸 같은 정도 나이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인 선수 보호를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선수 선발에 더 이상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일 겁니다. 예, 지금 뭐 스포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계 종목 중에 그 쇼트랙에서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또 그냥 선수 관리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성폭력 사건들 뭐 갑질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잊을만 하면 터지는 뭐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스포츠만큼은 좀 사실 페어플레이가 생명인데 좀 공정하게 이런 것들이 또 투명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양궁협회밖에 없다 그러면 그 협회장 누굽니까? 정의선 현대차 정의선 칭찬합니다. 회장이 아니 그야말로 뭐 협회 운영에서 뭐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가십으로 다룰 일이 아니라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문체부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대한체육회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또 국민들한테 좀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될 사안 아닌가. 뭐 제가 좀 주제는 없지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잘하는 압수수색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5개밖에 못 단다 예측했는데 지금 11개 넘어서 가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